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 나왔고요.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리고 오늘이 좀 지나가고 되면 또 애플, 아마존, 일라일리 지금 나왔고요. 머크도 지금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기업 하나하나 오늘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과 함께, 자, 이 프리마켓 뉴욕 2부, 뜨거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자, 어떤 기업들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가, 어떤 뉴스가 가장 핫한가 이런 부분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최근에 지금 흐름, 네, 너무나도 좀 뜨겁긴 하잖아요. 뜨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빅테크 이번 실적 발표 한번 보고 나서 메타 플랫폼스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이제 해명 방송을 한번 해야죠. 메타 잘 나올 거라고. 맞아요.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예, 제가 20억 몰빵했거든요. 예.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실적 때문에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실망스럽다. 왜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7불이 넘을 거라고 거의 그냥 확신처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생각보다 1.05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좀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EPS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EPS가 어느 정도 미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조금 시장의 신뢰를 많이 깨트린 숫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근데 이번에 그 텍스에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좀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메타에 있어서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좀 약간 딥한 얘기를 바로 그 딥한 거예요, 그거? 네. 조금 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아니면 부분이 잠깐만. 많은데. 메타 우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얘기할 때 그러면 같이 합시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면 다 꼬이니까. 뭔가 지금 빅픽처를 앞에서 그리시고 힌트만 계신가 주고. 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네. 맛있는 저희가 이제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자, 그거 뒤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그러면 뉴스부터 하나씩 좀 짚어 나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모든 지금 시장에 있는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예. 제가 어제 밤에 좀 보고 잔다고 했는데 그냥 잠에 들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확인을 했고요. 네, 예. 확인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시장의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또 10월에는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의 또 금리 인하고요. 현재 금리는 3.75에서 4% 수준으로 됐습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 이후로는 고용 둔화를 아까 오프닝에서 해주신 것처럼 꼽아줬는데 이 고용 증가세가 약해지고 실업률이 다소 올랐다면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우려하게 됐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금리 결정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예. 투표 결과를 한번 짚어봤을 때 12명 중 10명은 찬성, 2명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더 크게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동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또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렇게 양방향에서 반대표가 나온 건 2019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한 점인데요. 즉 유동성을 점차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적 긴축을 종료하게 되면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도 또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게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었는데 예.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으로 좀 시장에 찬물을 확 끼얹었죠. 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 좀 펼쳐졌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을 때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OMC 회의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내부 분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내부 분열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처음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연준 안에서 위원들 사이의 이견은 이전부터도 있어 왔던 일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번을 내부 분열이라고 좀 이렇게 명시를 좀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연준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라고 한다면 보통 A or B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하냐, 인하를 하냐, 혹은 동결이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엇갈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0.25%포인트 인하, 동결, 그리고 B컷.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뭐 데이터로 모든 거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거의 체감상은 연준 역사상 20년간 거의 처음 있는 좀 극단적인 흐름이다라는 표현들까지 저는 좀 봤거든요. 저는 내부 분열을 이렇게까지 좀 공식적으로 FOMC 회의에서 다룬 게 저는 체감상 느껴지기로는 거의 처음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포인트가 저는요. 네. 아, 늘 있었던 저는 일이다. 내부 분열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스티브 마이런은 욕하고 있구나. 마이런이 욕을 하고 아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내부 분열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 내부 분열이라는 그 안에 마이런을 스티브 저격하고 마이런을 있다?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이 친구가 와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 라고 저는 해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50bp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과거에도 저기 밑에다가 점 찍었죠.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혼자 동떨어지는 점도표에서. 예, 그러니까 그쵸, 혼자서 그쵸. 동떨어져서 계속 50bp, 75bp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누구나도 다 동의하지 않는 야 말도 안 되는 왜 저런 걸 하고 그러니까. 있어.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이번에 내부 분열이라는 말은 썼지만 이제 워딩은 그래서 사실은 마이런을 저격한 거다. 저격하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사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잖아요. 저는 그 이후가 사실은 지금 파월 의장이 있을 때보다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의장이 등장을 했을 때 네. 과연 연준의 이 내부 분열, 사실 뭐 내부 분열이라고 하고 마이런 이사라고는 하지만 예. 이런 게 더 심해질지 아니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떠한 약간 허수아비로서 연준이 비둘기파로 완전히 통합하는 흐름을 띠게 될지 저는 이런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후자로요. 뭐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거의 이렇게 조정하는 뒤흔들고 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뭐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 방향성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만 네. 이게 뭐 11월 달에 뭐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또 연준 뒤흔들 수 있거든요. 제롬 파월 의장 그러니까요. 빨리 나가라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더 일찍. 더 일찍 나가라.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그 연말에 또 이제 의장 이제 후보군들 지금 추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이제 되면 연준 빨리 뒤흔들기가 되면. 한번 다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을 또 불확실성을 또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뭐 한번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오프닝을 또 이렇게 장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를 하나만 더 듣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이 파월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파월이 조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붐닷컴과 버블은 현재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AI 기술 투자 붐은 닷컴 버블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예. 아무래도 AI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인 정상 확신에 있어서 구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연준의 지적대로 아직 리스크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 소비자 둔화에 있어서 좀 내관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체크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발언 이후 좀 M7 실적들이 어제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좀 그 상황을 봤을 때 좀 이 설비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넣으면서 캐펙스가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분들의 또 입장은 AI 투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또 부담이 된다. 많은 돈을 과도하게 써서 불안하다라는 심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연준의 또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구조적 투자라는 점에서 평가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불안적인 심리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머릿속에 메타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을 해주세요. 갑자기 메타가 나와서 좀 네. 궁금했는데 사실 EPS는 좀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광고 부분은 좀 견조했다라고 하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계속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따가 지금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 지금 말씀을 할 지금 수가 내가 볼 없으세요. 때는 오늘 전화를 한 200통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그죠? 지금 예. 혼이 나가. 영혼이 나가 있어. 예, 메타를 보고 나서 지금 영혼이 지금 나가 계셔가지고 네. 오늘 그 영혼 제가 잡아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지금 파월 의장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보면서 생각한 게 좀 많았어가지고 오. 그걸 생각을 하고 한번 있었는데 그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B컷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란 의사 그냥 저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QT 종료 관련해서는 파월이 이번에 좋은 것도 하나 주고 나쁜 것도 하나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쁜 거는 일단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좋은 거는 QT를 종료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QT를 종료한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냥 바로 흘려들을 수도 있다 보니까 QT가 있고 원래 QE가 있잖아요. 근데 QE까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까지는 가지 않지만 더 이상 시장이 돈을 끌어당기진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를 QT를 종료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금리 인하는 조금 없더라도 QT를 종료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겠다라고 바라보면 이번 산타랠리까지도 충분히 좋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증시에 굉장히 뭐 나쁜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부분인 것 같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카펙 투자 관련해서 뭐 기존의 AI 지금 이번 붐이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EPS에서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까 시장이 AI가 과열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는 거니까 연말까지도 좋은 랠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사실 그동안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도 많이 지연이 되기도 했고 또 지금 뭐 물가나 고용에 대한 그 방향성들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 경제가 건전하다, 탄탄하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그게 마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는 에브리싱 랠리가 견인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산층 입장에서는 뭐 실질 자산이 좀 감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향해서 시장이 가고 있는 건지도 한 번쯤 재평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적당한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 이번 12월 달에 굳이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 주의예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시장이 강한데 고용도 괜찮고 뭐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힌 수준이라면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은 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쪽의 그런 불안 요소가 생각보다 그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쵸. 이번에 보면은 셔다운 때문이지 그렇게 고용 지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왜? 아니, 뭐 말씀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 네. 근데 오히려 그러면 과도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 다른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기가 워낙 좋은데 금리 인하를 굳이 해야 될까? 네, 네, 시장을 완화시켜주는 그 장치가 굳이 필요할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그 이자만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계속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뭐냐? 어찌 보면은 미국의 어떤 관세 수입을 통한 부채를 줄이는 방향 또는 금리를 낮춰서 그 기준금리를 낮춰서 부채를 내가 어느 정도 뭐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전 정권에서 이렇게 싸놨던 똥을 내가 이렇게 치웠어 라는 것을 이제 중간 선거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론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 무엇인가가 좀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뭐 관세 수입은 더 많이 끌어들여서 OBBB 법안이 해서 감세안이 만약에 시장에 온다고 한들 그것들을 다 쳐내고 나서도 남는 무언가 재정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재정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 내가 건전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중간 선거 때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를 내려서 이런 나가는 이자를 또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300bp 인하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300bp. 그거 되는 건가요? 될지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저는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그 무게추가 물가에서 노동으로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물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고 시장에서 우려들이 있었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시장을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무게추가 좀 옮겨가는 모습이었는데 노동시장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노동시장이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감언을 해요. 한쪽에서는 AI 효율성. 자 이제 AI가 왔으니까 다르죠. 얘네 자르고 한 사람이 두 사람 일을 AI를 해가지고 더하면 기업의 마진율이 높아질 거고 효율성이 높아질 거고 성장률이 높아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긍정론자. 또 한쪽은 AI가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AI가 들어가서 실업률을 더 촉발시킨다라는 어떤 명확한 데이터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분석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양극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도 어찌 보면 엄청난 과도기의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쪽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아직 보이기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양측 모두 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봐야 될 그런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의 어떤 빅테크들의 가이던스 안에서 어떤 AI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언급이 좀 되거나 해답을 찾을 수 그렇죠.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CEO가 뭐 컨퍼런스 콜 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워딩 하나하나에 아마 시장들이 되게 많이 집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죠, 사실상.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FM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사로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혹시 뭐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하나 있는데 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저희 한 과장님이 전부 다 아는 분이시니까. 예. 사실 이번에 연준이 이런 말을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스탠스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참고할 만한 지표가 그때도 명확하게 나올지가 저는 그 원론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또 근데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은 사실 매번 나왔던 이야기인 것이고 약간 어떻게 본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참고해서 어떻게 결과를 냈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사실은 조금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하는 말일 가능성이 저는 또 높다.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도 앞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MBTI가 좀 다른가 보죠, 뭐. 그런 MBTI는 뭐예요? ISFP? P 아니야, P. 자, 하여튼 뭐. 그냥 내부 어떻게 분열이라고 보세요? 표현한 거 예. 봐서는 네. 뭐 사실 그거는 진짜 상황 보고일 것 같아서 증시가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용 데이터라던가 뭐 CPI라던가 저희한테는 보다도 예. 파월한테는 가는 데이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고 말하는 게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행의 이제 총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점도표를 찍거나 그 FMC 그 회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면 맨 처음이 뭐냐면 그 총재가 딱 있잖아요. 그 밑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막 있어. 오른다리, 경제학자들이. 왼다리,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쫙 앉아가지고 네. 시장 상황을 브리핑을 쫙 합니다. 그냥. 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막 얘기를 해요. 자, 그걸 다 들어요. 네. 총재들이 다 듣고 제롬파월 의장도 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싹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재들의 어떤 발언권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 그다음 점도표 찍고, 뭐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난다긴다는 경제 수석들이 네. 먼저 시장 상황을 브리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뭐냐면 제롬파월 의장 또 주변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다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계속 아마도 계속 이런 그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는 정보 외에 더 보겠죠. 엄청나게 보시죠. 우리랑 보는 거랑 똑같이 다 알고 본다면 계세요. 말이 다 안 알고 되겠죠. 계시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질 않다 보니까 아직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언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얘기는 매번 나오는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 거고. 사실 의미 없는 말이다. 데이터 디펜던스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업으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세 가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머크 그리고 컴캐스트 확인해 볼 텐데요. 예. 여러분들 일라이릴리의 실적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이 팀장님께서 아까 오프닝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다 일라이릴리밖에 얘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릴리 드디어 간다 이거였는데 일라이릴리가 좀 답답했죠, 최근에. 약간 비슷한 흐름이 저는 유나이티드 헬스 때도 눈물을 참았던 투자자들이 드디어 간다 했던 것 같은데 좀 맞아요. 비슷한 흐름인 것 같긴 해요. 어떤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라이릴리의 3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7 2센트, 매출은 $176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주가 보시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4%가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와서 3.9%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BC에서 정리해준 기사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자인 젯바운드 그리고 당뇨병 약물인 마운자로의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600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630억에서 650억 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예상치가 616억 9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모두 좀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납득을 하실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가시적으로 3분기 실적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두 잘 나왔다라는 차원에서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머크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머크 역시나 3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2달러 58센트, 매출은 172억 8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머크의 주가를 보시면 다만 지금 3% 가깝게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낙관적인 부분 또 비관적인 부분이 또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CNBC 기사 한번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머크 같은 경우는 암 면역 치료제인 키트루다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약간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비용 또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관세에 대한 비용이 일부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을 좀 안도시켰다라고 CNBC 기사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는 2027년 말까지 30억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비용 절감이라는 표현은 이번 어닝 시즌에 상당히 많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이라 한다면 뭐 마진 확대 같은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간 EPS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8달러 87센트에서 8달러 97센트 정도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번 발표 때는 8달러 93센트에서 8달러 98센트로 일정 부분 좀 상단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만 부정적인 포인트들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인 가다실의 판매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가다실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빠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2025년 연간 EPS를 상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하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643억 달러에서 653억 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645억에서 650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좀 낮아진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약주의 흐름이 약간은 좀 일라이릴리와 머크가 엇갈렸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컴캐스트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컴캐스트도 역시나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달러 12센트, 매출은 312억 달러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 뭐 일라이릴리보다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5% 정도 프리마켓에서 안정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CNBC 기사 나온 것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광대역과 케이블 TV 그리고 모바일 등 모든 사업부의 성과가 굉장히 호조로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만 광대역 가입자는 10만 4천 명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요. 총 3,140만 명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4개 분기 연속 가입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캐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촉매들이 많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포인트를 뒀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가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들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컴캐스트, 자, 그리고 머크, 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알파벳, 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지금 뭐 왜냐면 많이 들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뭐 FOMC를 뺀다면 포인트죠. 그렇죠. 꽃이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환호하고 계실 것이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왜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어요. 워낙 컸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전부터 우리가 금융주부터 시작했던 그 실적 발표를 우리가 다시 한 되새겨 보게 되면은 금융주들도 무슨 빅테크처럼 엄청난 EPS 성장률, 막 100% 넘는 성장률도 보이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 뭐 이러한 어떤 3분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전망치가 너무나도 이제 기대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빅테크들은 얼마나 좋겠냐. AI의 최중심에 서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많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메타에 대한 실망감도 그게 뭐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제가 메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뭐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약간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네, 일단 메타의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메타의 3분기 매출은 51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같은 기간 EPS는 1달러 5센트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비 83% 급감한 27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약간은 좀 안타깝게도 아까보다도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간으로 프리마켓에서 9% 넘게 좀 급락 중에 있습니다. 이 메타는 이번 손실에 대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즉 OBBBA의 시행에 따른 미국 법인 대체 최저자의 영향을 반영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 결과 3분기 법인세 충당금에는 159억 3천만 달러의 일회성 비현금 법인세 비용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5년 나머지 기간과 향후 여러 해 동안에는 미국 연방 현금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타는 일회성 세금 비용을 제외한 EPS 조정치는 7달러 25센트가 정확한 수치다라고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올해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의 660억에서 720억 달러에서 700억에서 720억 달러로 변경하면서 범위의 하단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용량 구축을 공격적으로 앞당기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수전리 메타 CFO 역시 내년 용량 계획은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자체 인프라 구축 또 제3자 클라우드 공급업체 계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는 메타의 실적은 회사의 AI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이 투자자들의 단기 이익 창출에 따른 갈등이 상충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사업 성과는 견실함에도 불구하고 AI 지출 증가가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메타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뭐 변명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뭐 혹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일종의 회사 차원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토스를 해드릴게요. 메타에 대해서 변명하실 기회를 드리죠. 변명이란 단어 너무 나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해석하실 기회를 드리죠. 제가 메타 사세요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아, 그건 맞죠. 그건 맞죠. 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고 네. 저는 메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침에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 제가 아침 4시 50분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숫자를 확인하는데 EPS가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7.3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가 되니까 아, 요 정도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속보로 뜬 게 1.05가 떴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거쳐서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그 회계 처리라는 얘기를 그쵸. 계속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일회성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이걸 일회성이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만약에 일회성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서도 OBBA 법안으로 인해서 회계 처리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왜 메타만 나왔느냐가 지금 굉장히 핵심인데 네. 이 핵심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거는 리얼리티 랩스 관련된 비용 처리 부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스마트 글래스 글라스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 비용이라던가 인재 영입과 관련된 비용들이 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계 연도에서 이 비용들을 처리를 하면서 그 이걸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일회성 비용이라고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도 이제 메타가 조금 시장의 신뢰성을 잃을 만한 정도의 뉴스였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진짜 수 없는 전화와 예. 어떠한 왜 떨어졌냐 아, 오늘 좀 굳이 뭐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다 속상하신 압니다. 날이었군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메타는 사실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 자체로 봤을 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광고 두 자릿수 성장.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도 나왔고 예. 이번에 EPS도 만약에 이 비용 처리가 아니었다면 예상대로 컨센대로 네. 컨센 6.67을 비트하는 비트, 7.25 정도가 나오는 게 원래 맞았는데 음. 그런데 이번 이 비용 처리로 인해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메타가 이런 비용 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지금 시장 우려가 조금 가득 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또 동시에 구글이라는 기업과 같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영향도 있나요? 이게 대체제가 있잖아요. 아. 저희는 사실 메타만 투자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고 그쵸. 메타가 아니라 M7에서 어떠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번 4분기를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으로 바라보는 게 클라우드 그리고 뭐 빅테크 반도체 전력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메타는 클라우드에 걸쳐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감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인 것 같고 이번 메타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은 효율성 확대로 인한 EPS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깨진 거죠. EPS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1.05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상처예요. 1.05는 거의 잘못 나왔나 싶을 정도의 네. 수준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 저희가 뭐 무조건 100% 전부 다 맞출 수는 없고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순응할 거고 따라갈 것인가라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메타는 약간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 처리가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시장은 아마 메타보다는 다른 M7의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구글, 마소 그리고 내일 아마존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 자체로는 조금 집중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메타가 저점 아니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어떠한 종목이 더 시장을 이끌어가고 매력적인가 해서 이번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메타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펙스 지출 늘어나고 뭐 AI 인재 중심 인건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원래 생각했었던 내용이었는데 메타가 그동안 조금은 숨겨왔었던 비용들을 이번 회계 처리에서 털어냈다. 그리고 추후에도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메타 실적 발표의 핵심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부 어찌 보면 세법이 변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메타의 이러한 뭐랄까요? 뭐 법인세, 일회성 법인세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은 뭐 당장 지금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일단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뭐 이런 부분은 뭐 앞으로 메타의 EPS 성장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뭐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메타가 지금 많은 인재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천억을 쓰고 있고 리얼리티 랩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스마트 글래스나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오로지 메타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막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약간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너희들이 지금 AI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AI로 돈을 벌고 있는 빅테크에 누가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표면 위에 가장 1순위 떠오르는 게 알파벳 외에는 제미나이를 통한 알파벳 크롬과의 생태계라 결성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라는 그러한 엄청난 그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사업군.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알파벳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AI 수익성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우리가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메타라는 이 기업 자체가 매력적이지 지금 너희들은 그럼 수익을 내고 있니? 라고 봤을 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는 물론 투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론 잠재성은 많습니다. 잠재성 너무나도 많고 그 데이터 쏟아지는 데이터 그거 정말 메타가 어쩌면 독보적이거든요. 그런 그쵸.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친구는 나중에
뭐 AI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갈 거야.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누가 지금 돈 벌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짚게 되면 메타가 약간의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 실적 발표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되게 실망감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뭐 만약 일회성 법인세 일회성 뭐 이 정도의 어떤 이슈면 제가 볼 때는 한 마이너스 3%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좀 과한 네, 느낌이 법인세를 안 내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지금 마이너스 9%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플러스 지금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한 하나 다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수익을 내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텀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해석이 좀 있는 근데 거죠. 저도 궁금한 게 사실 메타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실적을 보면서 조금은 기업 입장에서 그럼 어쩌란 말이야 진짜 이런 네. 마음이 좀 들었던 게 AI 성장을 위해서는 어쨌든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투자 같은 것들이 돈이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거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자본 지출로 좀 잡히게 되면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금전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으로 좀 인식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 나가야 하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지.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그 텍스 레이트를 높였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를 굉장히 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원래 만약에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12%, 19% 진짜 높아도 20%가 안 넘는데 이번에 87%를 비용으로 녹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까 박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은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 메타의 비용 처리 부분을 보면서 메타가 후순위로 조금 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메타가 거기다 또 진짜 핵심이었던 게 동시에 구글이 실적 발표가 나온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네. 메타는 못 벌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방금 또 6개 회사채 발행 소식까지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악재를 하루 만에 다 털어내겠다는 심리인지 또 어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또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어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메타를 굉장히 오래 투자한 이제 박 팀장님 같은 옛날에 메타박으로 불렸던 박 팀장님 같은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메타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꿨던 시절에 포모가 와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PTSD가 그래 PTSD가 그러니까 와요. 메타버스 네. 시대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에 생각이 되면 예. 그래서 이런 비용 처리들을 한 번에 갑자기 네. 몰아서 할 때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은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요. 또 다시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구글에 관련된 또 아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구글로 바로 한번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글 실적도 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좀 지금 프리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 구글은 좀 나홀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지금 메타는 9% 떨어지고 있는데 구글은 9% 가깝게 좀 완전 상승하고 있는 반대. 다 가져간 완전 거예요. 대조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예. 있습니다. 한번 좀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실적을 좀 틀어드려야겠죠. 지금 빨리 화면이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됐죠. 네, 구글의 3분기 EPS는 $2.87, 매출은 1,023억 5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8.3% 정도 지금 시가들 기준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 같은 성장은 AI 시장이 넓어지면서 클라우드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비 34%나 늘어났죠. 특히 클라우드 부문은 주문을 받고도 아직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주 잔고가 분기 말 기준 1,550억 달러에 달하면서 향후 사업 전망도 굉장히 밝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의 주 수입원이자 매출이 보통 가장 높은 검색과 광고 부문의 매출도 566억 달러, 유튜브 광고 매출도 103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반적으로 호조였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 웨이모를 포함한 구글의 소위 실험적인 사업 부문은 14억 2,6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주요 사업부 모두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는 놀라운 한 분기를 보냈다라며 우리의 전면적인 AI 접근 방식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정말 빠르게 모든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 챗봇인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을 넘었으며 구글 원과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유료 구독자도 3억 명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3분기 말 계약 잔고가 1,550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지난해까지 2년간의 계약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한편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 비즈니스 전반과 클라우드 고객 증가에 따라서 2025년 자본 지출 규모를 910억에서 93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올 초에 제시했던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도 이전에 비하면 올려잡은 수치였는데요. 연속해서 2번이나 좀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낫 애쉬케나지 구글 CF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26년에도 자본 지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내년에 자세한 자본 지출 계획은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힐 예정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본 지출에 대한 이야기, 자본 지출이 있어야 이제 뭐 많은 빅테크들의 우리가 보는 이 캐펙스의 어떤 규모, 방향성, 자, 이런 것들이 무조건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다시 또 메타로 넘어가기 좀 그런데요. 메타의 캐펙스의 어떤 시장의 예상치와 이번에 메타가 제시했던 그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그러니까 캐펙스의 가이던스도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캐펙스 수준도 상당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메타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자본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나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덜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구글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캐펙스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성 자체가 훨씬 또 동시대에 그러니까 동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구글에 대한 어떤 이러한 매력도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과장님은 구글, 알파벳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보면서 뭐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약간 그 메타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놀랬고 그래서 아침에 알파벳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미국장을 투자할 때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매출액이고요. 두 번째가 EPS고 세 번째가 가이던스입니다. 네.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EPS가 꺾이면서 주가가 떨어진 케이스고 이번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매출, EPS 그리고 가이던스 세 개 전부 다 충족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런 클라우드 업체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중요한 게 이제 MAU, DAU 제가 말씀드리는 선행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의 활성 사용자 수와 유튜브 유료 구독자 수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미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5억 명을 그러니까요. 초과했어요. 그러면은 이 흐름으로 봤었을 때 빠르면 이번 분기, 늦으면 다음 분기쯤에 이제 GPT는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추론형 AI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미나이가 될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유튜브랑 구글 원 같은 경우에 유료 구독자 수 3억 명 넘었다라고 말하면 추세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구글은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게 호재가 끊임이 없는 게 구글이 클라우드 매출 관련해서 34%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게 컨센보다도 훨씬 뛰었고 그리고 카펙스까지도 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줍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구글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아침에 너무 놀랬고 이게 신규 고객 수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가 이번 그 아마존에서 AWS 사고가 한 번 있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났죠. 예, 어제 사고가 났는데 근데 이러면 또 누구한테 갈 거냐? 구글이지 구글. 그러니까 계속 구글이 맴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빅3 클라우드 기업, 빅테크 기업 중에 AWS랑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이 일단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고 맞습니다. 구글만 또 괜찮은. 맞습니다. 좋은 거는 다 겹치고 안 좋은 거는 예. 또 다 겹치고. 사실 뭐 검색이나 유튜브가 주로 이제 뭐 봤던 내용이었는데 뭔가 이 메타는 클라우드 쪽으로 좀 약세였다고 이제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보니까 하드웨어나 AI까지도 이렇게 진짜 이게 뭔가 육각형 인재다? 이런 말이 확실히 이번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글은 심지어 웨이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TPU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네. 기대감이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글 뭐 많은 분들께서 뭐 외신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압도적인 실적 발표를 좀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시대의 운이 또 따라줬습니다. AWS가 뭐 여러 가지 또 먹통인 상황,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가 또 먹통인 상황, 이런 것들도 또 구글에 대한 뭐 또 매력도를 또 증가시키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알파벳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기업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2026년 1분기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PS는 4달러 13센트, 매출은 777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전년비로 비교하자면 EPS 같은 경우는 23%, 매출은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자면 애저를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비 28%, 생산성과 비즈니스 프로세서와 상업용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비 26%, 특히 애저 매출도 전년비 40%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지출이 함께 많아진 부분이 좀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지출을 나타내는 자본 지출이 349억 달러로 직전 분기에 242억 달러에서 무려 44%, 그리고 전년비로는 74%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픈 AI에 대한 투자로 이번 분기 순이익이 31억 달러 감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계정 계약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350억 달러 규모의 지분 27%를 확보하고 매출 일부와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IP에 대한 권한까지 얻으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새 협약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프론티어 모델 독점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애저 API 독점권과 주요 IP를 기존의 2030년에서 2032년까지로 연장을 했다라는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출에 대해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다가올 거대한 기회를 맞아서 자본과 인재 양면에서 AI 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해당 지출의 절반가량은 애저 클라우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GPU와 CPU 등 장비 투자분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AI 사업 확장은 마이크로소프트를 4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좀 성장을 시켜주기는 했지만 AI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좀 불가피하겠죠. AI를 실질적인 이익화를 시키려면 지출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고 지출을 한다고 해도 아까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차원에서는 이 양가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했죠.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러한 상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직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사용자 365 구독자를 포함해서 알래스카 항공과 영국의 보다폰 그리고 히드로 공항도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요. 스냅챗이나 레딧 등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악재가 많았죠. 이거 외에도 뭐 정말 그 애주어 이 클라우드에 뭐 의존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 또는 뭐 AWS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많은 기업들이 의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장애가 있었다. 그리고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기대치가 높았다. 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가 또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되게 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뭔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빠지지 않았나, 빠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이번 어닝 시즌에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대치라는 게 사실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는 없지만 맞아요. 사실 말이야 붙이기 나름이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하락했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표현들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뭐 매력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변동성이 좀 다분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뭐 기대치가 여전히 높은데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마존, 애플 내일 막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기업들 다음 주 되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AMD 뭐 이런 기업들도 나올 텐데. 참 기대가 됩니다. 자, 하여튼 잘 나와야 될 텐데. 잘 나와야 될 텐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제가 좀 느끼는 시장 잠깐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지금 시장이 3분기 실적 발표이기도 하고 빅테크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와서 물론 메타와 구글이라는 이 기업의 완전히 온도차가 극명한 어떤 실적 발표 내놓긴 했지만 과거에 아마 우리 실적 발표 계속 이제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정말 10%, 9%씩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 기업과 같이 파생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업이 그냥
클라우드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하면 같은 클라우드 그 기업들도 같이 좋겠거니 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1%, 2%라도.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느꼈던 어떤 분위기예요. 빅테크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주변의 어떤 시장이 좀 잠잠합니다.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업은 좋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저는 여전히 좀 있지 않나? 지금 약간 좀 과열되어 있지 않나?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휘몰아치는 실적 발표나 네. FOMC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아마 시장도 약간은 약간 좀 많이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과연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연속적으로 튀어나올까? 미중 무역 합의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합의가 됐고, 뭐 히토류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재료가 조금 고갈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뜨겁게 봤었던 이 재료들이 지금 이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세론의 느낌도 저는 없지 않아 그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근데 네. 저는 시장은 어떻게든 호재를 만들어서라도 호재로 삼고 맞아요. 만들어서라도 악재로 삼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떠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우리는 또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실적 네.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기대감은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이지만 한켠에서는 이게 한번 또 휘몰아치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네,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이게 하나의 뭐 섹터가 올라가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뭐 완전 관련이 없어도 오르는 현상이 과거에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에는 이게 협력차가 너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연결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연결이 조금이라도 안 돼 있거나 좀 이런 상황이 좀 미흡해지면 옛날만큼 그렇게 확 오르는 현상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졌다 보니 연결고리가 많아졌다 보니 연결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이 안 네. 오른다. 그러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열되는 현상보다는 좀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혹시 지금 잠깐 마스터카드 실적이 나와서 그래요? 얘기도 좀 좋습니다. 한번 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마스터카드 실적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인데요. EPS는 $4 38센트, 매출은 86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네. 어렵지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CEO들이 흔히 하는 말 있죠. 강력한 한 해였고 안정적인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에 의해서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하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저는 전하면서도 이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약간은 좀 떨어지고 지금 근데 바로 상승 전환이 됐네요. 어쨌든 상승폭이 크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저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카드사들의 실적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비자도 있고요.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메타 이야기를 할 때 구글과 실적을 동시에 발표했기 때문에 메타의 악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구글의 호재가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의 프리미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비자나 아멕스에 비해서 마스터카드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가이던스, 숫자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좀 약하게 시장에서는 느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들은 당연히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또 많은 외신들에서 다루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조금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덜 낙관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지만 사실 상대적인 건 거죠. 예. 다른 카드사들은 잘 나오고 다른 항공사들, 다른 호텔들은 잘 가지만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에 부응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즘 투자자들은 좀 가차없는 그런 좀 결론을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마스터카드까지 개장 전에 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금방 또 하락 전환이 됐으니까요.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비자 마스터카드는 최근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결제 시스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은 비자 마스터카드와는 약간의 좀 상반되는 그러한 어떤 네. 정책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 지금 딱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 키워드를 적어놓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그때 비자 얘기 나올 때도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스타트업인 제로해시를 최대 20억 달러에 합병하기 위해서 지금 M&A 딜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내놨다고 하니까 관련 지어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노력을 예. 해야지 지금 가만히 있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회사를 인수해버려서 그러니까요. 아예 그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구축해야겠다. 네. 근데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보다 약간 요즘 분위기가 음. 사버려서 해결해버린다. 그래서 약간 그게 이런 가장 차원인 것 빠르니까. 같은데. 예. 근데 이게 결과가 잘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사실 그렇죠. 부담으로밖에 작용을 안 하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스터카드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민 캐스터가 또 준비하셨던 시장 이야기,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끝났던 100분 만에 마무리됐던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아, 미중 봐야겠죠. 정상회담? 좋습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확전은 자제하되 핵심 쟁점은 유보한다. 이런 수준의 합의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원래 계획보다 1년 유예하고 또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은 즉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대로 낮추면서 이 대중 평균 관세율이 47%로 내려갔습니다. 또 양국은 항만 수수료 부과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만과 또 남중국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등의 민감 사항은 좀 회의 테이블에서 빠졌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이 기존 합의에 대한 재확인과 또 일부 경제적인 완축책 정도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좀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상황에서 뭔가 그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일종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고 확인 정도의 차원에 그치는 회의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정말 이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불식됐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뭐 시진핑이랑 같이 한국에 와가지고 핵심 쟁점까지 전부 다 결정지을 거라는 거는 한국인의 희망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자기 나라에서 직접 이제 회의를 하고 이 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네. 굳이 타국에 와가지고 그런 공을 한국에까지 넘기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실무진 회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아마 순서대로 이번에 한번 만났으니 다음에 실무진 한번 둘이 만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만나서 해결하겠다의 순서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관계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미중 무역 관계를 딱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히토류예요. 히토류.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히토류. 사실 지금은 뭐 살짝 그러니까 정치 테마잖아요. 그쵸. 정치 테마인데. 그쵸. 그래도 뭐 이 정치 테마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막 계속 어떤 시세를 줄 것인가. 물론 지금은 뭐 확 급등했다가 확 다 빠졌습니다만 뭐 다시 뭔가 어떤 뭐 불씨가 좀 남아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히토류는 미국이 언젠가는 꼭 개발해야 되는 광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진짜 개발되어야 되는 기술. 무조건 가야 될 기술. 네, 가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히토류가 쉽게 표현하면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얘네는 다시 또 최강대국 미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만약에 하겠다 이러면은 다 속절없이 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도 스스로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또 시세가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사실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좀 베타가 너무 높아서 투자하기엔 좀 어렵다.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그냥 어찌 보면 그 노이즈를 그냥 눈 꼭 감고 어차피 갈 길이니까 그 가야 될까요? 한국의 대북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북주랑 비슷하다? 네, 야, 대북주.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툭툭 떨어지고 뭐 할 때 그랬었는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한 이거 왜냐면 최근에 너무나도 핫했던 섹터들이 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세를 많이 줬던 뭐 원전 관련해서도 막 좋아했다가 뭐 이거 아니다 하니까 뭐 우르르 떨어지고 로보틱스 막 우르르 네. 떨어지고 히토리 우르르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출도가 컸던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손실률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마음껏 하셔도 네. 돼요. 이 사실 이 좀 핵심 내용이 많았지만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핵심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률을 많이 받아갔는데 블랙웰 관련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중요한 내용들은 이 한국에서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회의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엔비디아 측이랑 얘기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방향성으로 갈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기다려봐야 알 문제지만 이거는 뭐 뒤에 핵심 실무진 회의부터 먼저 거치고 나서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제가 이 서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고 뭐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지금 깐부치킨에서 오늘 네. 식사하신다던데 맞아요. 맞아. 빙그레 우유, 바나나 우유 들고 가면서 바나나 우유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아 지금요? 네네. 아, 밈으로? 네, 삼성동에서 깐부치킨에서 드시고 있는데 아, 아니, 시민들한테 치킨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징어 게임 나오는 깐부 때문에 깐부치킨에서 드셨대요. 어. 저 아까 전에 네. 아, 참, 그 좀- 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이게 전체가 가지 못하고 한두 개만 가는 현상 이 부분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보면서도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저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저도요. 네, 이게 레베뉴 매출액 늘었죠, EPS 늘었죠, 가이던스도 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에 부합하게 나왔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지고 구글은 올라가고 메타는 많이 내려가고 의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것 때문인가라는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봤었을 때 구글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라는 1, 2등으로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상승률 같은 클라우드 점유율에 대한 상승률 같은 부분에서도 구글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장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순수한 게 EPS 증가율이랑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가파른 기업들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구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려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두 개만 간다. 그리고 또 시장 전체로 봤을 땐 밸류가 좀 높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뭐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개인 투자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이렌 같은 기업들 뭐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던가 코어웨이브, 비트팜스 이런 네오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도 살짝 언급하려고 하시다가 멈추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언급 안 하려고 전혀 했습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예, 예. 혼자 어. 생각이 자꾸 저는 맴돌고 아이렌을 예전에 사실 지금 이렇게 뜨기 한참 전에 네. 아이렌을 제가 하여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했지. 코어 위브랑 아이렌의 차이가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언급을 했었을 때 코어 위브는 좀 힘들다. 아이렌은 근데 괜찮다. 근데 그 이후로 아이렌이 막 날아가는데 저는 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쉽죠. 그게 아쉽죠. 뭐 하나 늘 그런 인생이 그런 건데 뭐 그죠? 자, 근데 이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업 가치 대비해서 부채율이 8%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좀 있었고, 물론 그러니까 부채율이 적다라는 것 자체가 건전한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많은 뭐 부채를 좀 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면 그 시장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채율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큰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코어 위브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실. 네, 너무 부채율이 높다 보니까 코어 위브냐 아이렌이냐 둘 중에 결정을 해라 하면 저는 그때 당시 아이렌이 아이렌. 훨씬 저는 건전하고 오히려 잠재력이 좀 많은 앞으로 이제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룸이 좀 큰 그런 기업으로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했고, 뭐 비트코인 채굴 해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체질 개선도 명확하게 지금 좀 나타나니까, 물론 코어위브도 뭐 당연히 뭐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런 비교를 아마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이렌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과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인 거고, 그치. 여기서 또 2배, 3배 더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를 보면, 차트 보면 들어가기 진짜 무서운 구간인데, 뭐 엔비디아도 예전에 그랬고 항상 무서운 구간이잖아요, 엔비디아도. 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뭐 그런 어떤 부채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때는 좀 특징적으로 제 눈에 좀 보였다. 이것도 뭐
그것도 뭐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 이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음.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에서 요즘에 2배, 3배 레버리지 ETF들을 맞아요. 출시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 IRE라는 ETF가 있고 뭐 어플라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 APLX라는 ETF가 있고 뭐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MVIL이라는 ETF가 2배 추종 ETF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청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청산 당하고 난 이후에 코인 시장이 신뢰도를 잃고 나서 주식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리테일 자금들. 네. 그 리테일 자금들이 코인 선물을 하던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 그냥 본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아. 그래서 레버리지 ETF들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밸류를 좀 땡겨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렌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열 몇 배, 뭐 11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네. 보면은 레버리지 ETF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 증권사들 앱을 그 리테일 고객이 많은 모 증권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약간 시장 밸류가 높다라고 말하는 게 이번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기업들이 좋을 걸 보이니까 네오 클라우드 같이 베타가 높은 기업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게 들어가서 좀 다른 일반 본주들의 속도들보다 빨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거기다 또 플러스로 가장 미국에서는 좀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이 뭐냐라고 말하면 지금은 엔비디아랑 구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구글에 좀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조금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있다.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시장 밸류가 높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네. 빅테크가 높은 건지 전력기기가 높은 건지 금융 쪽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글은 좀 실적으로 증명을 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자체가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사실 비싸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섹터가 전력기기 섹터는 확실히 2026년 EPS 끌어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7년, 28년, 29년 거 땡겨오냐 안 땡겨오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대표적인 예시로 오클로 같은 애들은 2030년 거까지 땡겨온 상황이잖아요. 아, 매출이 이제 0인데 지금은 그죠? 매출이 0인데 시총이 200조가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030년 거까지 땡겨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잘 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체가 가지 못하고 한두 개만 가는 현상,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전부터 계속 이제 리스크 약간 우리가 저는 엄청난 미친 롱돌인데 이제는 뭔가 싸한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빅테크 실적 발표 기대감이다 하는데 FOMC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도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 약간 그런 것들이 뭔가 과연 지금 이러한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어쩌면 최근에 있었던 이런 상승세가 지금의 이 빅테크들을 고스란히 다 선반영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어떤 트리거들이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시장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조정을 주더라도 정말 작은 조정이 있을 법한 그러한 어떤 시장에서 그래도 넥스트 트래그는 이런 것들이 있어. 성장 동력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이제 소비에 관련된 뭐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FOMC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정부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뭔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시장을 다시 온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이런 분위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종목이 또 있어요, 혹시? 지금 실적에 나온 종목 한번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거를 체크할 정신이 오늘 없었거든요. 사실 너무 굵직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우리 유튜브 댓글에서 에스티로더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 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7% 가깝게 좀 급등 중에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티로더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더니 회계연도 1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32센트, 매출은 34억 8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요거에 대한 좀 일정 부분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일단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뭐 에스티로더 갈색병 요게 갈색병. 있는 그 에스티로더 브랜드 외에도 여러 가지 뷰티 브랜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뭐 크리니크라든지 라메르라든지 뭐 바비 브라운, 톰 포드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모든 브랜드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신임 CEO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신임 CEO가 좀 공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추구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조를 좀 이루어낸 좀 긍정적인 성과를 맺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그런 연간 매출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좀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환호를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화장품 업계들이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죠. 뭐 팬데믹도 지나오고 소비도 둔화되고 뭐 물가도 높아지고 하면서 여러모로 좀 소비가 둔화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티로더는 뭐 경영진을 교체한달지 또 혹은 뭐 비용을 절감한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방점을 찍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좀 추구해왔던 기업인데요. 지난 2월에는 7천 명 정도의 감원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자들은 앞으로 에스티로더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구나. 또 비용 같은 부분들이 특히 인력 절감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7% 넘게 가고 있으니까 예. 네. 사실 빅테크에 가려져서 많은 기업들이 좀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좀 개별 종목들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잘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러한 좀 작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또 소비재 관련해서 미국 소비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 보신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모먼트로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스티로더가 사실 월봉으로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좀 보게 되면 2022년 그때 뭐 금리가 뭐 2022년 때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을 때 네. 금리 인상하게 되면서 중국의 수요가 엄청나게 또 급감을 하는 또 이제 그렇게 겹치고 또 화장품 주가들이 엄청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어려웠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이 그때 당시가 약 한 370불, 380불 정도가 됐고요. 지금 104불이에요. 그러니까요. 정규장 마감가 기준으로는 100불도 안 돼요. 에스티로더. 정말 굴지의 그 화장품 기업이 한 정말 4분의 1 토막까지 났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정말 지금 정말 저렴한 상황이긴 한데 물론 모르죠. 뭐 이제 앞으로 어떤 소비가 계속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한 과장님이 혹시 준비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이랑 그 이번 주 상황을 좀 같이 좀 섞어서 좋습니다. 예, 같이 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든 한 주입니다. 네. 다크서클도 지금 너무 심하게 내려왔고요. 근데 저는 오늘 되게 얼굴 좋다고 좋아하고 계신다고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쪽에서 봐서 오른쪽 얼굴이신 것 같아요. 네. 오른쪽만 메이크업을 하셨나? 그래서 좀 약간 실적 발표도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FOMC 빅테크 실적 발표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까지 전부 다 겹쳤었던 주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벤트의 결과가 아직 전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봤었을 때 시장의 만족감을 완전히 충족시킨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첫 번째로 FOMC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구글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메타는 실적 쇼크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적의 비트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시장이 좀 방향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이유도 명확했었는데요.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꺾어놨지만 QT는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애매했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또
그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 나빴던 결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구글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기업이 이제 총 3가지였는데 3가지 중에서 지금 구글이 가장 좋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 시가총액이 높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좀 약간 겁이 난다, 뭐 혹은 이런 종목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왜 오르고 나서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EPS가 다음 가이던스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DAU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추세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끝나가는 2025년도 4분기 그리고 플러스로 내년 1분기까지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은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둘 다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라우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샘 알트먼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오라클에까지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오늘 그 실적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이번 4분기를 이끌어갈 테마는 분명히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대표 종목은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을 가장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런 클라우드가 발전되고 그리고 추론의 영역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제일 쇼티지가 심한 게 지금은 저장 관련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섹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제 실적 발표 나왔던 시게이트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나올 그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11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올 샌디스크까지 이런 SSD랑 하드디스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이 모자라서 가격까지 증가한 현상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국내에서도 되게 좋은 기업들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스토리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섹터는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아침에 아마존 실적 발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웨스턴 디지털이 가장 중요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중요하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을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 아니 뭐 사실 뭐 너무 빅테크들의 실적이 많고 뭐 그러니까. 미중 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요 기사가 CNBC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 이게 살짝 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은 뭔데요? 그래도 뭐 나온 기사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 전쟁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전쟁부의 핵무기 실험을 즉시 시작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좀 남겼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라고 겨냥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경계하는 태세를 좀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CNBC 기사가 한 10분 전에 나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그리고 중국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3위다라고 좀 지칭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건들지 마라. 약간 요런 뉘앙스가 좀 묻어있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크렘린궁은 핵무기 실험 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핵무기 실험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는 좀 방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 미중 간의 관계는 약간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좀 악화되는 상황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 근데 왜 가만히 있는데 핵무기를 테스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 대해서 좀 네.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번 짓눌러줘야 그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네. 자기 색깔이랑 안 맞다고 느낀 건지 갑자기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아, 참, 약간 진짜 러우 전쟁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끝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너무 뭐 주식 시장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예. 너무 전쟁이 좀 길게 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네. 그리고 위협적인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핵무기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서 뭐 우리 한 과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구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웨스턴 디지털 또는 여러 이제 뭐 하드디스크나 뭐 SSD나 이러한 쪽에 일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또 보셨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김민 캐스터가 좀 준비한 네. 기사가 또 있는데 그렇죠. 하나 더 좀 보고 가져왔습니다. 아마존이 마지막.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쪽으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존, 가져왔습니다. 예. 이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레이니어의 완성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슈퍼컴퓨터에는 이 AI 훈련 전용 칩 트레미니엄 2, 약 50만 개가 탑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사 모델 클로드를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또 연말까지는 이 트레이니엄 2 칩이 사용량이 100만 개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이 인프라가 앞으로 나올 차세대 클로드 모델 개발에도 활용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쨌든 아마존 쪽으로는 뭐 호재인 뉴스다라고 하는데 이 AWS 학습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된다면 또 가격 대비 수요가 있을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적 발표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비싸면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실제로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AWS 학습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 가격 대비해서 수요가 있을까? 자,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그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너무 추상적인 아니 그런 근데 것 이제 같은데. 대중들이 예. 너무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비교를 하는 것 같긴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수요가 부담이 되는 있을지 것 같아요. 없을지는 뭐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고, 예, 뭐 어떤 경쟁사들과 함께 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존은 뭐 확실히 실적이 지금 가장 큰 포인트인 거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보다. 저 엔트로픽이 이번에 구글이 TPU 100만 개 판매한다고 했던 그 엔트로픽인 거죠? 엔트로픽이요? 어떤 거요? 저기 그 슈퍼컴퓨터 위드 엔트로픽. 네네. 뭐 맞는 거. 엔트로픽 그 엔트로픽이에요? 클로드 개발사. 그럼 맞죠. 엔트로픽. 예. 그러면 구글이 또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승전 구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좀 마소랑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관련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클라우드 관련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베타가 높은 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아까 박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뭘 들어가야 되나라는 데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자꾸 구글로 몰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기 기사에서도 지금 구글과 관련된 기업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도 구글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또 같이 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지금 AI라는 기업, AI와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이 진짜 너도 나도 없이 다 연결 막 꼬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무슨 호재가 나오면 이거 잠깐만 이 기업이 투자한 건데 이 기업은 또 누가 투자했어? 얘가 투자한 거잖아. 얘랑 하고 있잖아. 뭐 AI 세계관이 너무 이게 확장되고 점점 있어요.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엄청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꼬여 있고 실타래처럼 그러니까 하나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내냐 못 내냐를 테스팅하는 그런 모먼트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지금은 호재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도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 깊게 좀 들어갔고, 자, 그 외에 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 FMC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 아마 오늘 이제 시장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또 시장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한번 또 준비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고 앵커 김민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아마 또 한태영 과장님 또 한번 휘몰아치고 나서 또 많은 이야기 또 들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새벽 1시까지 또 미오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약간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